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국힘당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 진짜 이유. 여기저기서 이제 보수의 과표집이다. 물론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의 정치 국면을 좀 봅시다. 지금의 정치 국면을 보면 사실 지금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먼저 1차는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지점, 그렇죠? 윤석열이 계엄을 일으켜서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국회가 12월 14일 날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시키는 게 1단계,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 구속이 2단계,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이 3단계예요. 그럼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2단계예요. 2단계. 그럼 우리가 윤석열 탄핵 시기 때까지만 해도 윤석열이나 국힘당의 지지율은 완전 바닥에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완전 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윤석열 체포와 어떤 탄핵이 이루어지니까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저쪽에서 지지율이 오르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어떤 조사도 나오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뭐 40%까지 나온다는 조사도 나옵니다. 보수 과표직 현상은 맞아요. 그러면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민주당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탄핵과 특검, 이 두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많은, 지금 제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갇혀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3분의 1 또는 반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극복 방법을 오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하자고요. 여기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방송을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유튜브가 어느 순간부터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사이다 발언을 하고 과격한 발언을 하면 슈퍼챗이 많이 터지고 인기가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렇게 여론조사를 믿지 않습니다. 좋아. 그쵸? 그냥 여러분들에게 여론조사는 다 허위다, 지금 이거는 과표집이다, 우리가 대선 이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해요. 근데 저는 현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떤 현실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윤석열 탄핵은 찬성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프레임이 붙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상쇄시키고 어떻게 대선에서 프레임 싸움에서 이겨갖고 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냐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저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 국힘당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가냐면, 윤석열이 계엄령을 때릴 때,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윤석열이 계엄령을 때릴 때는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 대 윤석열이에요. 그쵸? 잘 들어보시면,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의 구도였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쵸? 그때까지 1단계에서는 윤석열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택해갖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 군대가 국회에 침탈을 하고. 그러면 국민 대 윤석열의 싸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과 국힘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친 거야.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구도가 윤석열이나 국힘당이 박근혜 탄핵 효과를 생각했는지, 당연히 이 정도 되면 국힘당은 친윤과 반윤의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을 하게 되고 탈당을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들이 똘똘 뭉쳐갖고
오히려 탈당이나 반대가 아니라 친윤이 국힘당을 장악을 합니다. 친윤이 국힘당을 장악을 하면서 불법적인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탄핵을 남발을 하고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요. 응? 이제 구도를 아시겠죠? 국힘당 대 윤석열의 싸움이었고 민주주의를 파기한 그 이후의 구도가 뭐냐면 윤석열이가 사법부의 모든 법 집행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이가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기 시작하죠. 나름 윤석열이가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이 새끼들이 이 싸움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프레임을 썼는데 이게 먹힌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지금 앞으로 뭐 대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대선 전환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게 국힘당은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대선 체제로 이미 본인들은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로 말은 하진 않지만 받아들이고 친윤과 비윤계할 것 없이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재명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는 탄핵이라는 그리고 계엄령이라는 거는 잊어버리고 중도 보수와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면서 그 결집을 시키는데 효과가 이재명은 그래도 막아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의 실체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가 잘 보면 처음에는 국민 대 윤석열이었다가 힘있는 거대 민주당 대 불쌍한 대통령 구도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그쵸? 그러면서 동정론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금 대통령은 고립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응? 이게 우리야 부정하고 싶지. 우리야 정치 초관여층이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지만 구도가 거대 힘있는 민주당 대 체포되고 구속되는 불쌍한 대통령의 프레임으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도 보지 않고 정치의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유튜브만 보고 윤석열은 어차피 탄핵되고 국힘당은 괴멸되고 우리가 정권 잡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좋죠. 속 시원하고. 근데 지금의 흐름이 과거 박근혜 탄핵 때와는 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을 각오로 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프레임을 다시 바꿔야 되냐. 지금 우리가 프레임 싸움에서 졌어요. 우리가 프레임 싸움에서 진 이유는 저쪽은 사실상 윤석열을 탄핵과 동시 계엄령과 탄핵과 동시에 윤석열을 버렸어요. 윤석열을 버리는 대신 과거에는 박근혜를 버리면서 당이 쪼개졌지만 윤석열은 버리되 당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친윤이 당을 잡은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김영삼이가 IMF를 터뜨려 갖고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상 정권을 바꿨죠. 박근혜가 사실상 국정농단을 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이번에 대선도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대선이에요. 이번에 대선도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가 유리한 건 분명해요. 엄청나게 분명하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사실 몇 가지 실수를 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굳이 민주당이 카카오톡 내란 선동 이런 뭐 신고 고발하겠다 이거 사실 필요 없었거든요. 응? 이건 괜히 저쪽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실 민주파출소 이런 거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민주파출소 이런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특정 그런 거 소리 없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우리가 계속 정광훈 세력들이 글을 퍼나르고 그러면 조용히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오히려 경찰이 발표하게끔 이런 허위사실 유포와 어떤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거를 경찰이 드디어 단속에 나섰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걸 나서는 모습을 했는데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는 걸 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카톡도 들여다본데 하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민주당은 그런 뜻으로 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역효과가 일어나는 게 맞아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향후 전국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악재만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힘 빠지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힘당은 지지율은 최고치를 찍은 거예요. 더 이상 국힘당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확실해요. 국힘당은 지금 지지율을 최고치를 찍었고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국힘당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사실상 공중분해가 될 만한 정당이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이렇게 반격을 할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도가 윤석열이 싸우는 상태가 누구냐를 저쪽이 프레임 전환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는 국민 대 윤석열의 싸움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도 잘못했지만 이재명은 아니지.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에게 씌워놨던 나름 여러분들 이건 좀 마음 아프지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요. 제 주변에도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은 왜 안 잡아가요? 이재명은 당대표가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해서 사실상 야당 탄압용으로 지금 여러가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나 대장동 사건이나 이거는 우리 정치 초관여층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정치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맨날 재판받고 이재명은 죄가 많기 때문에 맨날 법정에 출두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죠. 인간관계가 작든가.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죠. 야, 이렇게 검찰과 수구 언론들이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2년 동안 악마화시키고 사법 리스크라고 떠들었던 것들이 정말 심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의 구도는 윤석열 당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구도가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야, 윤석열은 체포되고 윤석열은 구속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거 국힘당을 지지했던 돌아섰던 중도가 동정론이 발산하면서 사실상 지금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그쵸? 지금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윤석열 탄핵 기점으로 어떻게 어떤 변화되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대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걱정하세요. 지금 윤석열 지지층 결집 해봐야 뭐 DC 인사이드나 어떤 일베 사이트 이런 데서 20, 30대들이 모여갖고 정광훈 집회에 어떤 단상에 올라가고 떠들고 그런 정도가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보수 결집 현상, 수구 결집 현상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우리는 말도 안 되라고 하지만 거대 민주당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영모 프레임으로 저쪽이 맞섰거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여태까지는 윤석열이 문제였어요. 냉정하게 보면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런 윤석열이는 문제였고 탄핵 소추를 당했고
국회를 봉쇄한 거는 위법이다. 여기까지는 중도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그 다음을 봅니다. 윤석열은 체포되고 구속되고 탄핵될 것이다. 그러면 넥스트는 누구냐? 그쵸? 넥스트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더니 저쪽에서는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응? 그러니까 타겟이 벌써 이재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응?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100명이 있다라고 얘기합시다. 이 100명들에게만 물어보면 윤석열 탄핵 찬성해야죠. 잘못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로 되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은 글쎄요. 3분의 1은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3분의 1은 이재명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막 나뉘는 거예요. 응? 그럼 무슨 말이냐면 왜 지금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윤석열의 지지율이냐? 내란 정국과 즉 탄핵 정국과 대선 정국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쵸? 내란 정국과 즉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정국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쪽 지지층은 결집을 했고 우리 진보 진영의 지지층은 아직 대선 정국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쪽은 윤석열은 이미 체포되고 구속되고 탄핵될 것이라는 걸 예감하고 대선 정국의 프레임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조기에 지지층이 결집을 한 거고 우리는 아직 윤석열 체포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구속도 지금 한 고비를 넘기고 있고 그 다음에 탄핵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남았고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2심 판결이 2월 말에 나올지 3월 말에 나올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윤석열은 끝났다. 조기 대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대선이 가동됐고 그쵸?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정국과 저쪽은 대선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우리는 윤석열을 탄핵시켜야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대선 프레임의 전환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 다 같이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듭시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쪽은 이미 끝났으니까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대선 국면 전환이 빨리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지층은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가장 현실이 있죠. 그렇죠? 민주진보라는 큰 파위는 윤석열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내란 잔당들 소탕에 저쪽은 내란과 대선을 같이 지금 맞물려 갖고 나가다 보니까 저쪽이 지지층 결집이 빠른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탄핵 국면과 조기 대선을 저쪽은 벌써부터 그 프레임이 가동돼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구호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레임을 바꿔야 되냐? 정답을 먼저 얘기할게요. 이재명 대세론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하는 이유가 이재명 안 된다라는 이 리스크를 이재명 대세론으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 어대문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응?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거를 만들어야지 저쪽에서 내세우는 윤석열은 탄핵돼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이 반 이재명 프레임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대명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과 국힘당 지지율이 두 번째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민 대 윤석열의 싸움에서 윤석열 대 이재명 싸움으로 다시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 이재명 세력들이 저쪽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하는데 왜 윤석열이 지지율이 오르고 국힘당의 지지율이 오르냐. 이거는 저런 게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석열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었던 이미지가 이제는 힘없는, 체포되고 구속되는 야당의 힘없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여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민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고 최상목을 탄핵하고 여러가지 이제 탄핵 압박을 함으로써 전국 주도권을 민주당이 잡으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여태까지 모든 게 국힘당과 윤석열의 독재정치, 검사 독재정치라고 얘기했는데 윤석열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체포당하고 구속이 되면서 힘없는 윤석열이 야당으로 전락을 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여당의 프레임으로 이제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에게는 동정론이 가는 것이고 야당에게는 견제론이 발동하는 거예요. 뭐든지 권력을 쥐고 있으면 견제 세력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왜 저쪽 애들 중에 대선 후보가 1등이 김문수가 나오냐. 응? 잘 보세요. 누가 이재명과 잘 싸우냐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저쪽은 이미 탄핵 정국과 대선, 조기 대선 정국을 같이 치르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지만 옆에는 조기 대선이 있다 보니까 조기 대선 니콜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강력하게 아스팔트에서 싸웠던 김문수다라고 해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홍준표나 어떤 그 국힘당의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저쪽은 조기 대선 프로그램이 벌써 발동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을 막을 사람이 누구냐? 첫째가 윤석열이었는데 윤석열은 체포당하고 구속당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수의 전사 김문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러면서 이제 과표집의 문제를 제가 하나 찝어볼게요. 지금 여론조사가 막 전화가 저한테도 막 걸려오면 저도 안 받아요. 지금은 정치 고관여층을 넘어서 정치 초관여층만 응답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정치 고관여층, 저도 정치 고관여층인데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저는 안 받아요. 귀찮아서. 근데 지금은 정치 고관여층을 넘어서 초고관여층만 절대적으로 전화기를 잡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란대, 그러니까 국민 대 윤석열, 내란 대 국민들이라는 구도가 빠르게 변하면서 대선 전국으로 지금 변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저들이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지금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요. 아까 이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를 했냐? 어대명을 만들어야 된다. 그쵸? 어대명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박근혜가 탄핵될 때, 응? 박근혜가 탄핵될 때 태극기 부대가 광장에서 외친 목소리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박근혜 탄핵은 사기다라는 얘기를 해요. 박근혜 탄핵은 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까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17년도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서 태극기 부대가 그때는 민주당의 말 안 해도 대선 후보는 어대문이었어요. 문재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장에서 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간첩이라는 말을 외치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가 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간첩이라고 외친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외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앞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면요, 중도가 이재명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전에 중도 보수도 문재인 정도는 하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응? 그 당시에는 박근혜 탄핵이 기정사실화 됐지만 보수도 그 당시에는 그 박근혜 다음은 누구야? 문재인? 그냥 끄떡끄떡 이 정도? 어차피 이번에 저기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는 문재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수도 이재명, 즉 중도도 이재명, 다음에 민주당의 대권 후보는 이재명이고 이재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는 윤석열은 탄핵되지만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 반 이재명 구도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재명도 중도도 이재명도 잘하네, 이런 이재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프레임 싸움이에요. 지금 벌써부터 우리가 한 7대3으로 지고 들어가요. 저쪽은 벌써 대선 프레임이기 때문에 윤석열 가고 이재명 온다, 안 된다, 벌써 이 구도를 만들어놨고, 우리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사실 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게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이다나 이재명 당대표의 강력한 리더십을 더 이상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재명은 보수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우리 지지자들은 어차피 이재명 찍어요. 초고관여층은 어차피 이재명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강성 지지층 있죠. 강성 지지층 되게 좋은 말이죠. 강성 지지층. 강성 지지층은요, 당내 위기 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대선 때는요, 강성 지지층은 양날의 검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듣기 싫은 분들도 오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성 지지층은 양날의 검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당내 개혁을 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지만 대선 때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한 발짝 물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진짜 우리가 늘 강성 지지층은 불안할 때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재명 당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수박들이 민주당을 흔들려고 할 때 강성 지지층이 나서갖고 민주당을 개혁을 하고 민주당을 바꿔놨잖아요. 그때 왜 강성 지지층의 힘이 돋보였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권을 잡고 민주당을 사실상 개혁하는데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런 정치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솔직하게 꾸준히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강성 지지층은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늘 하지만 제가 제명인의 마을에서 나오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제명인의 마을에 회장을 놓은 거예요. 저 때문에 놓은 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님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이재명 당대표가 불안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확장의 시기예요. 제 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확장적 통합과 전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수구 세력들을 통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통합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 대선 토론에서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럼 대선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야당이 누구냐면 조국혁신당과 정의당이에요. 정의당은 왜 의석이 없지만 왜 대선 토론회에 참여할 수가 있냐? 지난 대선에서 뭐 몇 프로 이상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은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5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선 토론회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려요. 저 누구보다도 강성 지지자죠. 누구보다도 때로는 되게 과격하게 행동하고 민주당 엎어버릴 수 있고, 진짜 민주당사 앞에 가고 한 달 내내 당원 당규 개혁하라고 하면서 행동파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목소리는 이제는 외연 확장으로 밖으로 내는 목소리가 돼야 되지, 민주당 안을 비토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는요 확장의 싸움이에요. 선거는 확장의 싸움입니다. 어떤 세력이 더 확장을 하냐에 따라서 대선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당내 싸움은 어떤 세력을 더 규합하냐에, 강성 지지층을 누가 지지를 받냐의 싸움이지만, 대선은 확장의 싸움입니다. 저는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나 나 같은 강력한 이재명 당대표의 코어 지지층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낮춰야 돼요. 우리의 상대는 민주당 안의 수박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중도층을, 강성 지지자라 열성 지지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일상보다도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죠.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가 아픈 것보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갑자기 독감 걸려갖고 누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열성 지지자들이에요. 열성 지지자들은 지금 당내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열성 지지자들은 민주당에 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확장을 위한 이재명 당대표의 비호감과 두려움에 대해서, 저들은 이재명을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진짜 열성 지지자고 진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재명에게 쓰여져 있는 비호감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는 두려움을 우리가 나서서 상쇄시켜야 돼요. 응? 우리가 나서서. 응? 이재명은 행정가다. 이재명은 경제의 달인이다. 이재명은 경제의 목표를 잡지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는 사람이다. 정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좀 분리가 돼야 돼요. 이재명 당대표님은 이제 비전과 목표를 새롭게 구성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은 탄핵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헌재를 믿으세요. 이제는 헌재를 믿고, 사실상 지금은 조기 대선이에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새로운 대선 전략,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비호감, 본인에게 씌워져 있는 반 이재명 구도를 어떻게 깰 것인가? 응? 이재명의 취약성은 무엇인가? 응?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재명 당대표의 취약성이 있죠. 이재명 당대표에게 쓰여진 억울함, 악마와 거기에 2심, 공직선거법 2심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우리 강성 지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나 나는 뭐라 그래요? 검찰이 다 조작했다. 이재명은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재명 부족하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적인 혁신적인 출발을 해야 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민주당 요건 대비를 해야 돼요. 뭘 대비를 해야 되냐면, 분명히 2월 말이나 3월 초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대선 전에 2심은 나올 것 같아요. 저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합니다. 냉정하자고. 나는 정권 뺏기고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타파님답지 않은 뭐 소리 뭐 힘 빠져요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소심에서 만약에 저들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야당 탄압이다, 민주당의 대권 후보를 죽이기 위함이다 이게 아니라 항소심 2심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꼭 그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가 될 확률이 100%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우리는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왜 제가 2심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2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실상 피선거권 박탈이 나온다고 해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대선에 나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치? 문제가 없어. 2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재명 당대표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어. 3심은 대선보다 느려. 누가 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확률은 100%예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을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될 확률은 80% 이상이에요. 누가 봐도. 그럼 여기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민주당의 대선 경선 드라마가 나와야 돼요. 이게 없다는 게 어제부터 내가 걱정인 거야. 민주당 대선 드라마가 없다 보니까 왜? 저쪽은요 여러분들, 저쪽은 지금 누가 대선 후보가 될 줄가 몰라요. 저쪽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갑자기 한동훈이가 치고 나와갖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지, 홍준표가 다시 나와갖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지, 오세발이가 뛰어내올지, 안철수가, 저쪽은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잘 상상은 가지 않지만 대충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쵸?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김문수 많이 나와봐야 한 이 6명이 경쟁을 할 거예요. 민주당은 누구만 나온다 그러면 지금 강성 지지층, 야성, 뭐 열성 지지층이 수박이니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선은 사실상 확장의 싸움이다. 그래서 선거는 확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짝만 뒤에 가 있자. 응? 우리가 민주당의 당내 개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큰 목소리를 내갖고 이뤘지만 대선에서는 강성 지지층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와서 이재명을 공격한다 해갖고 죽여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낙연이가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도 아닌데. 그런 애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안 나올까봐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지, 나온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공격하지 말아라. 제발 이 확장의 싸움에 있어서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대선에 앞길을 막지 말아라. 제발 앞길을 막지 말아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민주당의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저쪽 국힘당은 내란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라는 프레임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을 결집했잖아.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지금 뭐죠? 탄핵과 특검 두 개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야. 지금 탄핵과 특검밖에 안 떠올라. 지금 민주당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서 이제 탄핵과 특검 플러스 알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탄핵 특검 플러스 알파, 즉 새로운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펼칠 것이냐. 민주당이 이재명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재명이 어차피 대통령 후보인 건 알지만 탄핵 특검 플러스 무슨 알파적인 어젠다를 던질 것이냐. 응?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 특검 다시 경제 도약 선진국 뭐 이런 거를 민주당이 꺼냈어. 그래서 민주당이 파탄난 경제를 살리겠다, 만약에 이런 어젠다를 던졌어.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해냈어. 그럼 자연스럽게 니콜 이재명이 붙는 거거든. 이재명이 파탄난 경제 살리겠다라고 하면 역풍을 맞아요. 지금은 저쪽은 내란과 조기 대선의 프레임이 가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은 탄핵이 끝날 때까지는 민주당이 나서서 주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선거는 확장의 전쟁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 거냐면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거는요, 뻔한 사람들 만나갖고 토론하고 뻔한 사람들 얘기하고 사이다 발언 듣고 이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유튜버를 하고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나도 이걸 잘 못해. 근데 지금 민주당은 강성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검과 탄핵을 비판하는 모습을 계속 언론에 우리가 계속 비춰왔잖아요. 이런 거가 아니라 지금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한마디로 수권 정당으로서 저 정당은 권력을 잡아도 윤석열 같이 검찰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의 목소리도 듣고 각종 여러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구나. 내가 이재명을 잘못 봤나? 이런 정당의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 하면 탄핵 특검 이외에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밤이 지나면 윤석열은 구속됩니다. 윤석열이가 구속되면요, 나머지 이제 특검이 남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는 순간 헌재의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왜 특검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요. 특검에 올인을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은 프레임 전환을 좀 해야 돼요. 특검이 통과돼야만 조기 대선과 특검 수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저쪽은 내란 정당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저쪽은 내란 정당이라는 정당에서 특검 수사가 100일 동안 쫙 진행이 되면 대선과 같이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왜 특검을 진행하게 되면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 있던 사건들이 특검으로 전부 갈 경우에는 엄청난 상상만 해도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게 대선 국면에서 국힘당이 이랬다, 윤석열이 이랬다, 죽이려고 했다, 진짜 학살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들이 막 나오면 결국은 대선에선 민주당이 불리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힘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지지율이 거의 55에서 60 정도 됩니다. 국민들의
반 이상 거의 60% 가까이가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유리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난 이재명 당대표가 0.73으로 대선에서 질 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사실상 국민들이 보면 정권을 좀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런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가 0.73밖에 안 졌고 이미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여기저기 악마와 그런 것들은 더 심하게 진행됐을 때고 이번 대선은 환경은 훨씬 좋죠. 그렇죠? 이번 대선은 국힘당은 친이 쿠데타 내란을 했던 정당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우리가 야당의 입장에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민주당이 유리합니다. 근데 좀 민주당에게 제가 바라는 게 디테일이 부족해. 디테일이 부족해. 그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막연히 우리가 이기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기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상 저는 민주당은 지금 대선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됐겠지만 지금 탄핵 특검도 중요하지만 대선 체제의 전환, 프레임 싸움 저쪽은 벌써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잡았잖아요. 우리는 어대명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이 구도로 보수가 수용할 수 있는 이재명을 만들어야 돼요. 즉 중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 반감에서 이재명도 한번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 프레임의 전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이번 조기 대선은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치러지는 것이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불리하지가 않아요.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 있어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하게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민주당 리콜 탄핵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경제 뭐 대한민국의 어떤 먹사니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어떤 캐치플레이드 하나가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거든요. 제가 왜 우리 열성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의 양날의 검이고 선거는 외연확장의 싸움이고 왜 우리가 한 발짝 뒤에서 응원하자라고 얘기하냐면 자칫하다가 또다시 이 대선을 치를 때는 고비가 많습니다. 대선 후보가 말을 잘못해 말 실수를 해갖고 고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떤 캠프에서 실수를 해갖고 고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지만 민주당은 이제는 선거의 어떤 확장 정책, 우리 지지층들도 확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탁은 무조건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른다 그래갖고 가짜 뉴스다, 과표집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이렇게만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저들이 어떤 약점을 공략하고 있냐, 이재명, 민주당, 북한 이제는 아니라 중국, 공산당, 부정선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분열과 복수를 하지 않는다. 저는 이걸 좀 많이 강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사를 한번 내야 되는데 일단은 권력은 잡고 봐야 되니까 윤석열 같이 이재명 당대표는 분열이나 복수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켰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통합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전진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좀 이걸 보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막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뭐 100만인 서명, 이재명 빨갱이 증거, 뭐 중국이 해킹해서 뭐 지난 선거가 뭐 민주당이 뭐 이겼다, 중국의 선거 개입 이런 가짜 뉴스들을 여러분들 문자나 어떤 그 문자나 그 카톡으로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잡혀갑니다 하고 요거 하나만 보내면 다시는 안 옵니다. 요거 꼭 캡처했다가 써먹으세요. 그런
그런 카톡 보내는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내란죄.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권을 물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 다음과 같이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하고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다음에 예비 뭐 요거를 꼭 보내주세요. 예비 또는 의무한 자는 3년에서 6년의 유기 근거에 처한다.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형과 같다. 3년 이상 요거를 보내주면요. 아니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다 감옥 갑니다. 요 한마디랑 요걸 하나 딱 보내줘. 그러다 감옥 갑니다라고 하면서 제 90조 2항을 보게끔 하면 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런 거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부모님 카톡에 그런 거 날라오면 저 사진을 캡처해 갖고 여러분들이 뿌리세요. 그러면 저거 다시는 못 보내요. 이거 저거 보내면 여러분들 진짜 안 와요. 그러다 진짜 감옥 갑니다 하고 딱 읽어보면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형과 같이 형과 같이 갑니다. 저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겁낸다. 오늘의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과표집의 영향도 있지만, 첫째, 계엄 당시에는 진보와 보수 이런 거 할 것, 진보와 보수 이런 거 할 것 없이 국민 대 윤석열의 구도였지만, 사실상 윤석열 탄핵 이후에 윤석열이가 지지층을 결집을 본인은 불법적인 어떤 국회의 탄핵이고 사법부의 체포영장이다라고 하는 순간 저쪽이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만들어서 사실상 저쪽은 내란과 조기 대선을 염두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과 내란과 특검, 탄핵과 특검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특검과 탄핵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이미 저쪽은 내란과 조기 대선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과표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선거는 프레임 싸움이고, 지금 현재 선거는 누가 더 확장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은 양날의 검이라는 어떤 좀 잘 써먹으면 당내 싸움에서는 유리하지만, 이런 선거는 확장의 개념의 싸움에서 볼 때는 강성 지지층이 해야 될 일은 이재명 당대표에게 쓰여져 있는 그런 좀 반 이재명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데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의 좋은 점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갖고 이재명에게 씌워진 어떤 그 잘못된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떤 반복한 자료들을 우리가 좀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당 하면 현재 특검과 탄핵 이런 생각밖에 안 들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집권 여당인 같은 힘있는 민주당으로 보이고, 윤석열이가 오히려 힘없는 대통령의 어떤 그런 동정론을 지금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도 특검 탄핵 플러스 알파라는 어젠다를 좀 내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와 보수가 이재명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다. 과거 박근혜 탄핵 시절에 박근혜는 탄핵 당하면서 우리가 그때 유행했던 말이 어대문이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대명이다. 보수와 중도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재명은 안 된다는 이 반 이재명 프레임을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긍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반 이재명 구도를 깨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싸울 거예요. 지금 제가 주변을 들려봐도 제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제 와이프 주변에 별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물론 민주당만 찍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다 이재명 응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힘당 30%, 민주당 30%, 그 다음에 중도 40%를 누가 잡냐의 51대 49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건 있고 분명히 여러 가지 호재도 많죠. 저쪽은 이제 악재도 많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힘당의 지지율,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최고점을 찍었다. 이제 쟤네들이 이제 바닥을 향해서 달릴 거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저들은 분명히 또 다른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그래서 조기 대선에 이재명은 안 된다. 뻔하잖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에 싸울 만한 게 저쪽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만은 막아라. 벌써 눈에 보이잖아. 반 이재명 세력 다 모여라. 안 봐도 뻔한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강성 지지자들, 즉 열성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싸우는 것보다 확장을 하자. 싸움은 말 안 해도 대선은 선거의 확장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성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분들, 열성 지지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싸움보다는 확장에 주력하자.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국 꼴통 빨갱이들, 극렬 잡아가라, 다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좀 변해보자. 지지자들이 확장에 나서자.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가 밭갈이를 했듯이, 전 요번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댓글 나쁘게 쓰고 그런 인간들 신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퍼뜨리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성 지지자, 열성 지지자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나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보다, 내 가족보다 더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에너지를 확장으로 쓰자. 사실 우리가 최전방 공격수였잖아. 지금은 최전방 공격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비진이 필요한 거잖아. 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니까. 지금 우리가 거의 축구를 치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공격의 목표를 정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물론 공격의 최선이 방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격수를 더 투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최전방 가장 화력이 강한 우리 세력들이 약간 완전 물러나는 게 아니라 미드필드로 빠져갖고 후방에서 우리가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할 테고, 프레임 싸움이나 이 어젠다나 캐치플레이드나 이거 다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고, 좀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왜 이재명이어야 되나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글을 봤어. 어떤 글을 봤더니 그냥 저건 이재명 지지자가 쓴 글이라기보다도 누가 봐도 국힘당과 민주당을 비교할 때, 이번 선거는 국힘당, 적어도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양심 있는 정당이라면 지난 2017년 대선 때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탄핵당한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017년 대선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안철수가 얘기한 얘기예요. 박근혜를 탄핵시킨 정당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떠들었던 게 안철수예요. 우리가 이걸 많이 써먹자고요. 국민의힘 또 대통령 후보 나오면 또 탄핵당한다.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국민의힘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혈세가 이렇게 또 쓰이냐 조기에.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윤석열까지 2명이 탄핵되고 3명이 구속됐다. 저 정당은 양심이 잇따르면 대선 후보 내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먹히고, 그렇죠? 저 정당은 탄핵 정당, 구속 정당,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녹화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니 해도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저희가 처음에는 윤석열이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면 본인이 서부지법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말한 불법인 지법에 지가 나가서 출두를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봐도 초조함이에요. 며칠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쵸? 대궐 같은 데 있다가 며칠 살아보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속이라도 면해보려고 기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지금 오후 2시부터 5시 가까이 수사를 4시간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6시 50분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면 구속이다 라고 하면 그냥 구치소에서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머그샷 찍고 깜빵에 갇혀 있는 것이고, 최장 공수처 이제 구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은 미결수죠. 미결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를 해서 죄로 뭐 내란죄 이렇게 기소를 해서 구속을 시킨 게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된 거기 때문에 미결수가 되겠죠.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열흘을 수사하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로 이송돼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받고, 검찰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고, 1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공수처에서는 검사 6명, 윤석열 측에서는 변호인 8명이 나와서 오늘 변론을 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당당하고 다른 검사 시절에는 정치인들이나 전직 대통령들을 포토라인에 세우더니 이 범미꾸라지 새끼 지는 포토라인을 피해서 법원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가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임했다라고 말씀드리고, 40분간 윤석열이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거의 40분간 혼자 개소리를 하고 마지막 5분도 최후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부정선거였고,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선관위를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라는 또 개소리를 했고, 그리고 자기는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어필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앞에 이제 광신도들이 4만여 명이 포위하고 영장 기각을 외치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공수처와 이제 변호인단이 영장 실질심사를 두고 판사 앞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2차 계엄은 말도 안 된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공수처는 단호합니다. 오늘 공수처는 윤석열을 확신범이라고 얘기했어요. 확신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계엄을 불법적으로 한 게 확신된다. 그래서 확신범 지칭을 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왜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고 위험하다. 윤석열은 지금 부정선거를 의혹을 진실로 믿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지금 구속 상태에서도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었고, 구속 상태에서도 현재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서 결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혼란이 야기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극우들 이 극우 지지자들 때문에 판사도 위협을 받고 있고 보복 위험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번에 이걸 잘한 게 뭐냐면, 영장 집행에 있어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있어서도 대통령 경호처나 간부들이 최근에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윤석열을 풀어줄 경우에는 다시 구속영장 집행할 때도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윤석열은 그냥 100% 구속돼요. 왜 그러냐면 걱정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윤석열은 내란 수괴죠. 지금 내란 수괴로서 우두머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속영장이 다 청구를 돼갖고 구속돼 있는 상태로 보면 내란의 주요 사범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우두머리를 구속시키지 않고 전부 김용현이나 어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계엄사령관 이런 사람들만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란 수괴는 풀어주고 나머지를 잡아넣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윤석열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는 99% 아니고 윤석열은 100%예요. 중요한 거는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 법원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줬을 경우에 일어날 향후 엄청난 어떤 나라의 혼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윤석열이가 법원에 정상적인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 집행을 막는 모습을 서부지법에서 다 봤어요. 저는 이거는 새벽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구속영장은 새벽에 나올 거라고 보냐면 나름 신중한 척 할 거예요. 나름 신중한 척 할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구속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윤석열은 구속돼서 이제 머그샷 찍으러 갈 겁니다. 증거 인멸.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내란, 여러분들 내란 수괴잖아요. 우두머리. 수괴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수괴가 여기저기에다가 증거 인멸을 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구속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지금 오늘의 뭐 이건 좀 이따 하고 제가 헌재 얘기 좀 할게요. 윤석열은요 그냥 사법부에 딱 찍혔어요. 결정적인 게 그 중앙선관위도 대부분의 거의 법관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판사 출신이고 대부분 중앙선관위원회도 대부분 법관들이 거기를 있는데 거기를 침탈하려고 그러고 사실상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헌재가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개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헌재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계속 이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보면 윤석열은 지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면 끝까지 보수의 전사로 남아서 윤석열의 작전은 여러분들이 딱 보일 거예요. 윤석열의 작전은 헌재 탄핵 심리에서 본인이 기각을 당해서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이가 지금 머리로 굴리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시킨 다음에 대선에서 국힘당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조계 누가 봐도 윤석열은 과연 윤석열 변호인단이 윤석열을 변호를 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윤석열 변호인단이 극우 성향의 변호인이라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 포기했다는 게 헌재에서 윤석열을 살릴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살릴 확률은 국힘당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사면을 기대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재판에도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모든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거죠. 왜? 윤석열은 끝까지 인정을 하게 되면 죄인이 되지만 부정을 하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좌파들과
어떤 배후에 중국에 있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윤석열을 힘없는 윤석열,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이 고립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없는 대통령을 거대한 야당이 사실상 권력을 빼앗아서 지네가 지금 억울하게 윤석열을 끌어내렸다. 이걸로 가서 탄핵 심판전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윤석열 동종론, 그 이후에는 윤석열은 얘기를 하겠죠. 나를 버려라. 이제는 국힘당이 대선 체제가 되는 전환되는 순간 윤석열은 이제 찌그러져 있고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겠죠. 이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서부지법 앞에 사실상 무법천지죠. 저는 첫째, 제가 집회를 많이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경찰이 이딴 식으로 집회를 관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떤 중요한 영장 실질 심사가 있거나 그러면 집회 장소에서 최하 몇백 미터 전까지 밀어내야 돼요. 원래 그렇게 해요. 만약에 서부지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서부지법 양쪽으로 몇백 미터 안쪽으로는 경찰이 얼마든지 안전관리를 위해서 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건너편에도 집회를 못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보니까 윤석열 탄 차가 들어가는데 거기 옆에서 지지자들이 있고 공수처 차량을 파괴하고 파손하고, 이거 무법천지가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국힘당이 여러분들에게 좀 심오한 얘기를 해드리면,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의 갈 길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네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윤석열과 정광훈입니다. 여러분들 국힘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한때 황교안이가 그 당대표로 할 때 정광훈과 붙어 있을 때 당내에서는 정화작용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고 황교안이나 정광훈이를 멀리하려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보수가 그러니까 절연해야 될 그 세력들과 오히려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이라는 보수의 어떤 그 가치를 훼손한, 저는 제가 먼저 단서를 두고 말씀드릴게요. 국힘당이나 윤석열은 보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보수는요, 정상적인 보수는요, 합리적 이성과 객관적 현실 판단을 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수는 이퀄 합리적인 이성과 객관적인 현실 판단을 하는 집단들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런 거와는 전혀 멀죠.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는 정당의 원동력은요, 가치와 철학이에요. 그렇죠? 가치와 철학.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국힘당이 가치와 철학이 있나요? 합리적 이성과 현실 판단이 있나요? 전혀 없죠. 합리적인 이성이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윤석열이가 하던 누가 하던 국힘당은 국회에서 윤석열을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강력한 제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이런 현실 판단과 이성적 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안하고 불리하니까 얘네들이 손잡을 수 있는 게 바로 극우들인 거예요. 그쵸? 불안하고 자기네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극우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원래는 끌어야 되는 집단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결국은 가치와 철학의 부재, 그 다음에 이성과 객관적 현실 판단이 부재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머지 저 나라를 팔아먹고도 찍는다는 이 30%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죠. 분노와 적개심인 거예요. 분노와 적개심.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너무 웃기죠.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 딱 좋은 저들의 프레임이죠. 누가 봐도 이런 계엄령이나 내란 친일 쿠데타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합리적인 보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윤석열 체포 이후에 쟤네들은 이재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 이재명 세력을 연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일으킨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광장이 오염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여러분들 제가 1, 2년 전에도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가 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람이 먼저다, 그쵸?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적인 어젠다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윤석열은 도대체 뭐가 있냐? 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게 경로, 그쵸? 경로했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김건희, 뭐 이런 얘기들밖에 드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노태우 정부 때도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로 일컬어졌던 사람이 박철원이었어요. 박철원이가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6.29 양김 분열에 의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지만 노태우 정부에서 그래도 북방 외교를 설계를 했던 사람이 박철원이에요. 북방 외교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노태우 정부에서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의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정립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었어요. 어떤 이런 북방 외교, 어떤 이런 것들의 그 정부의 어떤 외교 정책이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늘 보였었는데, 뭐 김영삼 정부에서는 그 당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뭐 보수학자라고 하는 윤여준이, 그 다음에 박세일이, 남재희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세계화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제 정책, 세계가 하나로 묶인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제적 정책을 했어요. 이명박 때도 그랬고, 뭐 소득 3만 불 뭐 이러면 7470 이런 짓거리들 했는데, 윤석열은 그 어떤 국정 철학도 없고 경제 철학도 없고 오로지 수구 냉전에 입각한 그런 정책을 펼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시대는 변했죠. 그럼 보수는 변하지 못했어요. 뭐냐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과거에는 냉전 시대의 보수 정당은 북한을 이용해서 뭐 총을 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북한의 추종 세력들을 적대시하면서 민주당을 종북 빨갱이라고 몰이만 해도, 그러니까 북한의 향을 향해서 적개심만 보이면 국힘당의 지지자들이나 대한민국의 중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보수 정당이가 표를 던졌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은 손쉽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 시대의 변화는 결국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실상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만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것들이 보수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면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가치와 철학,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보수가 변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실상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게 멈춰버린 거예요. 사실상 박근혜 탄핵 때 그동안 보수가 갖고 있었던 종북몰이나 어떤 그 냉전 시대의 낡은 어떤 선거 방침이나 이념과 가치들을 바꿨어야 되는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얘네들은 아직도 그
수구 냉전 시대에 갇혀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박근혜의 탄핵을 강행을 건너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손쉽게 본인들의 지지율을 회복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적개심이 가득한 정광훈과 같은 아스팔트의 사실상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단절해야 될 세력들과 어떻게 보면 북한 이용을 해서 정권을 잡는 시대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광훈 세력들이나 이런 세력들과 손쉽게 손을 잡고 적개심을 유발하고 분노를 야기시켜 갖고 그래서 만든 프레임이 중국 공산당 음모론인 거예요. 중국 공산당 음모론인 거예요. 뭐가? 기각이라고? 안 떴는데? 누가 가짜뉴스 퍼뜨려? 뭐가 기각이야? 어떤 저거 완전 저거예요. 나 보고 있어요. 기각이라고? 가짜 아니라고? 진짜? 누가 구라를 쳐, 죽을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다 기각 이런 거 뜨면 여러분들 다 내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을 이어가면 결국 이제 아스팔트 보수들이 이제 북한의 문제를 꺼내드는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음모론, 거기에 그 이재명과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들을 몰아붙이면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와 적개심, 거의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그렇죠? 거의 파시즘에 버금가는 이런 지금 분노와 적개심을 이용하는 정치를 하는데, 이런 분노와 적개심을 이용하는 정치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김성훈 차장, 경호차장에 이어서 이광호 경호본부장도 체포가 됐습니다. 둘 다 이제 48시간 동안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가 되었고 수사를 받는 것이고, 바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김성훈이나 이광우도 영장 청구하면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윤상현, 그 다음에 국힘당 의원들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출국을 한대요. 한국의 상황을 알릴 것이라 국제 망신 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빨리 최상목이가 이런 어제 통과된 그 내란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